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 군이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첨단화된 정예군을 만들어 갑니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국방 포커스. 2021 국방개혁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리 군의 미래 국방비전 2050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2021 국방개혁의 과제별 성과와 국방비전 2050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안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강한태입니다. 네, 2021년 우리 군이 다양한 안보 위협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주어진 과업을 잘 완수해 왔습니다. 자, 두 분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 성과를 상상하시면서 우리 군의 멋진 모습하면 떠올리고 싶은 뭐 단어랄까? 뭐가 있을까요, 태 기자님? 저는 아무래도 미라클 작전. 먼저 정말, 해버렸어. 예, 세금 낼 맛이 났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다른 멋졌던 것은 유해 봉안 봉송. 예, 공군기가 양쪽에서 다 호위하면서 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저는 뭐 백신 수송 이거 뭐 최고죠. 그리고 한산도함이 도서 지역 가서 또 백신 접종까지 해주는 거 이거 정말 칭찬한 일입니다. 진짜. 역시 국방 개그맨답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군이 부단히 개혁을 통해서 건설해온 강한 군대,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로서 면면을 잘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한 부분은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강수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국방개혁은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의 부족 문제, 그리고 전쟁이 변화하고 있는 문제를 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어렵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우리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방개혁이 계획대로 개혁 업무를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군의 부대 창설이라든지 해체, 개편 등의 작업이 있었는데요. 네. 육군 같은 경우는 신속 대응사단의 창설, 산악여단의 창설 이런 것을 통해서 육군의 임무 능력을 확장하고 강화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해군은 해상과 수중 그리고 항공작전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해병대 항공단 창설은 해병대의 수건이었던 해병대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해병대가 입체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공지기동형 부대로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방 운영개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으로서 장병들의 삶의 질과 병사들의 복무 여건 개선이 한 단계 더 나아진 한 해로 생각합니다. 또 올해는 초국가적, 비국가적인 이런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2021년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 어떠하고 또 국방개혁 2.0 그동안 추진 과정은 어땠는지요, 실장님?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환경의 변화는 실로 극심하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미중 경쟁의 양상이 날로 다양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파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국내적으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비롯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개혁 2.0의 어떤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안강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대 개편을 통해서 정회화된 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비 병력과 부대는 감축되지만 첨단 전력 증강을 통해서 작전 중심의 또 전투 중심의 군의 정예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사이버나 테러 재난 등 비전통 위협의 가능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획을 통해서
국방개혁 2.0 계획을 보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병사 한 명 한 명이 국방의 구성원으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병사들의 봉급을 인상하고 한편으로는 군 의료 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 복지를 향상하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 또한 그 국방개혁 2.0에서 목표하고 있는 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하는 과정을 최근에 마무리한 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국방개혁 2.0 주요 성과가 체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완성이 되기까지는 안 박사님 좀 평가와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국방개혁 2.0을 실질적으로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최초 우리가 국방개혁 2.0을 시작할 때 계획했던 일들이 어디까지 완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방개혁 2.0은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대 개편, 전력 증강, 그리고 국방 운영 개혁 이 여러 분야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국방부에서 최초에 만들었던 로드맵을 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개혁이 잘 진행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 미진한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국방부 개혁실에서 그 개혁 업무가 정상적으로 기한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준비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저는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방개혁 2.0 추진 현황 몇 %까지 지금 달성이 됐는지 이거 네. 중요해요.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네. 몇 %까지 됐습니까 지금? 이거 정말 예민한 질문이신데. 네. 네. 국방부에 따르면 추진 진도는 현 기준 대비 80%대 중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43개 국방개혁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장관 주관 국방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매 분기 개최해왔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또 동시에 다음 단계를 위한 동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상황이 불비했지만도 다양한 대면,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국방부와 관계 기관들이 이러한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실장님을 통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지금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군 구조 개혁 추진 방향 조금 더 실장님 강조해 주시죠. 지금 뭐 80% 이상 지금 국방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군 구조 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큰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병력 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장비 병력 규모가 59만 9천 명이었는데 내년이면 50만 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4년 만에 20%의 병력이 감축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력 규모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부대 숫자로 줄어들고 어떤 재구성의 필요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작전이나 전투 중심의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기동성이나 화력이나 또는 정보력에서 뛰어난 정예 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대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각 군의 부대 구조 개편이 또 집중되고 관심이 높은 가운데 육군의 그 부대 구조 정예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장님 이 부분 강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육군은 병력 감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비 병력이나 부대 숫자가 많이 감축되는 현실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병력 집약적인 구조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회화된 군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병력과 부대는 감축하지만 첨단 전력을 증강시키고 또 부대 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합동적인 지상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 1군 사령부와 또 상군 사령부를 합쳐서 지상작전 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 대응 사단을 창설한 것도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한편 기동 사단을 개편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숫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퍼센트를. 전체적으로 81개 부대 중에 현재까지 60개 부대의 개편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합해 보면은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었지만 이 첨단 전력을 운영을 해서 더 강한 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국방개혁 2.0이 지향하는 방향이 바로 병력 자원의 감소 문제를 더 강한 전투를 가진 부대로 대체함으로써 더 강한 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현대전이 더 이상 병력 중심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무기체계가 전쟁을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이미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에서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개혁 2.0을 통해서 부대 개편도 완료하고 있고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병력 감축에 따라서 부대 수의 감소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만 그것이 전투력의 감소로 연계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대를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군이 향후 더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해군군의 경우 부대 개편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실장님? 네, 해군과 공군은 기술 중심의 군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수년 동안 진행해온 이지지함의 전력화를 연계해서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항공전단을 증강해서 항공사령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도에서는 해상항공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상초계기 대대를 추가로 장설하였습니다. 한편 공군의 경우에는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인 항공기를 전력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정찰 비행단을 창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위성 감시 체계를 전력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력화를 통해서 우주 작전대를 현재 창설한 바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력화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시 통제 비행 전단, 또 전자전 전대 창설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과학화 군으로 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뭐 육군은 땅에서 싸우고 해군은 바다에서 싸우는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그죠? 육군 해군도 공중에서 싸우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 전에 해병대 그 항공단도 창설됐는데 박사님, 지금 우리 군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예, 저는 이 과학기술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각군의 무기체계도 발전하고 있고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각군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싸우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작전에서 공중 영역을 활용하는 것은 뭐 상식이 되었습니다. 공중에서 우세를 달성하지 않은 지상군이나 해군이 작전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해병대 항공단의 창설의 문제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병대도 이제 지상에서 싸우던 시대, 바다 위에서 작전을 하던 시대를 벗어나서 항공 영역을 사용하는 시대로 접어든 거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국방부 개혁실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개혁의 성과가 분명히 작전적인 성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여기에 더해서 현재 전장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이런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영역을 우리 군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군의 작전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직 합동부대의 경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전문성 강화, 또 민간 인력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달라진 점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실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직부대 합동부대는 조직을 효율화시키고 또 전문화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보다 과감한 개편을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속으로 있던 전비태세 검열단 또는 사이버 작전사령부 또 계룡대 근지단 등을 현재 합참이나 또 가끔본부로 이관한 것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민간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국지나 합동부대에 있던 병사들 한 1,800명을 전력적인 소요가 있는 전투부대로 이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대신해서 군무원 증원을 꾸준히 추진해서 한 1,700명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 실장님. 작전 전투 중심으로 국방 인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간부 증원이나 숙달된 간부의 적극적인 활용이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따라서 부대 구조나 병력 규모에 대한 정원을 현재 재설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초급 간부의 획득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 체계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급 간부의 계급 구조를 기존에는 다수의 간부를 확보해서 단기간 복무하는 구조였다면은 향후에는 소수를 획득하더라도 장기간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구조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부의 중간층이 두터워지는 항아리형 구조로 변해가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간부 정원은 19년 대비해서 25년에 약 4천 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부 비율이 한 40% 정도까지 향상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비전투 분야에 대해서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전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한편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예비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비군 주요 직위에 연간 180일까지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현재 도입하였습니다. 네. 예, 한편 단기 비상근 예비군 경우에는 연간 30일까지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예비군들이 2일이나 3일 정도 훈련을 받은 거에 비하면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매우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법 개정이 지난 12월 7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예비군 자원이 국방을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덱스나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등 국제 행사가 많이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러 예방은 물론이고 비전통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 확립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전쟁과 같은 전통적인 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왔었죠.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기체계가 발전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대규모 전쟁의 가능성은 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른 측면에서는 비전통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비전통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군과 경찰, 소방 이런 정부적인 기능이 같이 잘 통합되도록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요. 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능력을 활용해서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히 테러같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준비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비전통 위협에 대응에 군이 제공하는 어떤 능력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 군의 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 태세 어떻게 확립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통 위협의 가능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국방개혁 2.0 과제에 포함시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 의료 인력을 보강해서 민간 차원까지 연 43만 명의 인원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 한면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군대 시설을 그 감염병을 예방하는 치료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군 병원에 음압 병상이나 격리 병상을 설치하는 것을 현재 반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미래전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합성 생물학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도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생방 특수임무단 편성을 계획하고 있고 또 화생방 연구소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전문기관의 어떤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과 행정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협력 체계에 대한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 복무 기간 단축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현재까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 무려 90일 단축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년 2개월 했는데 저는 2년 2개월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청년들은 이제 의무 부담이 좀 많이 부담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입대 자원의 80% 이상이 대학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업과의 연계나 복학 시기 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8개월로 단축을 시키면 입대 시기를 조절을 하면 휴학을 한 3학기 정도로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력 단절이 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고 네. 또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군에서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많이 좀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여군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장님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군 중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병력 복무기간 단축 말씀드렸어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3개월 군에 대해서 3개월씩 전체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로 또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어떤 병력 의무 부담이 많이 완화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입장에서는 인구는 감소하고 또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군 인력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군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서 22년까지 여군 인력 비중을 전체 간부의 8.8% 수준까지 높이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렇게 여군 인력 비중이 확대되면서 군 내에 성폭력 관련한 예방교육 등등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금년에 성폭력 피해 사건 때문에 여군 부사관 임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군 내의 성폭력에 관련된 예방이나 대응 체계에 전반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국방부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고 민간의 전문가, 또 관계부처, 또 예비역 장병들이 포함된 민간군 합동위원회를 출범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성폭력에 관련된 15개 공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 내용을 짧게 소개를 드리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을 보강하고 또 피해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특히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채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동안에도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근본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양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또 그것을 군 문화로 내재화해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민간군 합동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이 자체가 바로 또 우리 군의 강한 군대 육성의 초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장님 앞서서 장기 비상군 예비군 복무제도 도입을 설명해 주셨는데 더불어 예비군이 그 과학화 훈련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학화 훈련장 현대화 이건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요? 예비군의 어떤 전력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국방부에서도 예비군 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고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산재된 208개의 옛날 방식의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과학화 훈련장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총 40개로 통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금년에는 16개 훈련장이 현재 완료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훈련 교관이 지도하는 영상 모의 사격을 하게 되고요. 또 과학화 교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가지에서 전술훈련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따라서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해지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열화상 측정 장비, 또 훈련하는 분들이 착용하는 어떤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편의성을 굉장히 보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훈련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훈련이 실내 사격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토양 오염 또는 화재 같은 것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장비가 현대화되니까.
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병력 문화 분야 국방 개혁의 성과도 올해 눈에 띄는 점이 많은데요. 우선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강 박사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군사보호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주요 개정 사항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또 군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를 해서 1심을 군사법원에서 받고 항소심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즉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과 각군 총장 이하의 감찰단을 설치해서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부대장에게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폐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인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군사보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실 불신 요소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한층 강화될 수 있고 아울러서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군 장병들은 국방의 역할에 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육성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장병들의 복지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하기 위해 부대 공중전화로 달려가던 광경도, 따닥따닥 붙어있던 낡은 관물대, 피조봤던 생활관도 그야말로 추억거리. 이제는 일과 후 부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생활관으로 탈바꿈하면서 선진군을 이끌어가는 핵심 전력인 우리 장병들의 생활이 확 달라지고 있는데요. 2021년 한층 업그레이드된 병복지 제도와 병역 문화엔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출발! 2021년 국방개혁으로 달라진 병복지제도 그 첫 번째.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기개발 지원을 증대했습니다. 그동안 자격 취득과 어학, 도서 구입 등의 비용이 부담됐다고요? 이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병 자기개발 지원이 증대됐는데요. 2020년 8만 명에게 80억 정도 지원됐던 비용이 2021년 235억 원으로 증대되면서 23.5만 명의 장병이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병 봉급도 확 올랐는데요. 2021년 국방개혁으로 달라진 병복지제도 그 두 번째. 병 봉급이 인상됐습니다. 병장의 경우 2020년 기준 월 54만 900원에서 2021년 60만 8,500원으로 무려 12.5%나 인상됐는데요. 그렇다면 장병들의 월급 조금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군 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군적금이 있으니 이름하여 장병내일 준비적금. 장병내일 준비적금이란 병역 의무 이행자 중 병 봉급 체계를 적용받는 인원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제도인데요. 이를 받기 위해선 해당 소속 부대나 병무청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 가입하면 된다고 하니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금리 혜택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2021년 국방개혁으로 달라진 병복지제도 세 번째. 군 의료 시스템을 꾸준히 개편한 결과 이제는 소속 부대 군의관 소견만 있으면 민간병원 진료 역시 오케이.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절차 역시 확 간소화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장병들의 의료비용 부담 역시 경감됐습니다.
지원 대상인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그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에 방문하는 병사의 진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국방부는 병사들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군 의료 체계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어떤가요? 건강한 병영 문화 확립과 장병의 복지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 병복지제도. 이를 통해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 군 복무 시간을 좀 더 자랑스럽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년에도 선진 국방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병들 파이팅! 실장님, 2021년 스마트 국방 혁신 획기적으로 진전시켜 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같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년에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과기부, 산업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범부처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민간의 역량을 합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그런 업무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국방부 내부에서는 국방 ICT 지원단을 신규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간 기술의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국방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 업무의 내용을 현재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핵심적인 영역이 되는 AI와 드론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국방부 내부 여건에 맞는 적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능화 데이터 센터 또는 AI를 활용하는 부분 또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스마트 국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특히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구조를 실증하기 위해서 AI 기반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그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을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5G 기반의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년 2022년도에도 스마트 국방 혁신은 꾸준히 추진될 텐데 어떤 추진 방향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예, 국방부 내부에는 스마트 국방 혁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네. 또 그에 못지않게 또 다양한 시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을 위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어떤 상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국방부에서는 차관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과학기술 조정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부처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 기능하고 상호 호응을 해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그전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스마트 국방 혁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I나 드론 또는 지능형 플랫폼 같은 부분에서 내년에는 보다 더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국방개혁 2.0 요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실질적 완성을 위해서 향후 목표라든가 로드맵 이렇게 짜야 되겠다. 뭐 아이디어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예. 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 로드맵이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국방부에서는 개혁실 주관으로 각 군이 참여하는 추진 로드맵을 매년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각 군별로 군구조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개편하는 부대에 대해서 장기적 차원의 기획 또 5년 단위의 계획, 시행하는 연도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수행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여기다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각각 항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박사님, 개혁의 추진 상황을 잘 점검을 하고 이 현장에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국방개혁 2.0의 성공은 개혁 현장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해내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방부 개혁실하고 각 군의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선의 현장과 끊임없이 접촉을 유지하고 있고 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실 차원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로드맵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업무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흡한 부분을 우리 국방부 개혁실이 중심이 돼서 풀어주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개혁 2.0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잘 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미래를 전망하고 국방에 나아갈 방향을 또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 국방비전 2050을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TF가 또 신설이 됐는데 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 더 국방비전 2050 발간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옆에 계신 우리 강한태 박사님을 비롯해서 국방부 내외부의 많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1년 동안 한 303번 정도의 회의를 거쳐서 네. 예, 국방비전 2050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비전 2050은 2050년의 미래를 전망하고 또 급변하는 국방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15년 이내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획하고 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장관님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서 30년 후를 목표로 해서 미래의 지향점을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방비전 2050의 주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미래 국방 환경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예상되는 미래전의 모습과 이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미래 우리 국방의 비전, 또 마지막으로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현 방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이제 몇십 년 뒤에 과연 지금과 같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50이면 앞으로 많이 달라질 텐데 강 박사님이 괜찮을까요? 네, 30년 뒤에 안보 환경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30년 뒤에 어떤 안보 상황을 우리가 예측한다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개연성이 높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또 우리가 보듯이 첨단 무기 체계가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모든 나라들은 자국 안보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더 배가시킬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국가 간의 갈등적 국제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한반도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요. 또 우리의 그 30년 뒤의 여건에 진영학적 여건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 전쟁이나 분쟁이 인접 국가 간에 발생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주변국들과 많은 이익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 205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보 환경에 위협이고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국방비전 2050에 담긴 2050년 국방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실장님 솔직한 말씀 좀 해주세요. 뭘 담고 계십니까?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내년도 잘 모르겠는데 30년 후가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또 미래 비전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다양한 또 방법론적인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많은 또 방안을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조금 전에 다양한 그 우려가 있었지만은 2050년까지 미래 국방 환경을 전망할 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매우 커져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안보 정세 측면에서는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이 커져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환경 측면에서는 특히 국내의 저출생 경향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2050년 경에는 총 인구가 4,60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가적인 의미에서 또 국방적인 의미에서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상기후, 간염병 등 다양한 부작용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줌에 따라서 국가적인 분쟁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정보통신, 바이오, 우주기술, 양자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국방 관점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 국방 환경은 위협적인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기회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검토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전이 좀 무서워요, 사실. 영화 보면은 뭐 로봇 전쟁, 우주 전쟁 이게 현실이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 드는데 박사님 제가 좀 너무 앞서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전을 생각하기 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보면 1차 세계대전까지는 지상에서 우위를 가진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보면 해상과 공중 공간을 지배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했죠. 예. 그럼 현대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공중우세 없이는 전쟁 수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래 전쟁은 공중 공간에서 우세에 더해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이 세 영역에서 우세를 달성하지 않으면 지상, 해상, 공중의 영역에서의 전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통적인 영역인 지상과 해상, 공중에 더해서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공간에서 어떻게 군사력을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장의 영역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무기체계와 더해서 전투력의 중심이 우리 인간과 함께 인간의 능력이 강화된 사이보그 또는 로봇 이런 체계들도 전쟁의 수단으로서 보편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 이러한 미래전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예, 미래전 환경에서도 우리의 대응 개념을 강화해서 어떤 위협에서도 외부의 세력이 한반도에 침범할 수 없도록 한반도의 전장화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 국방 개념과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테고요. 또 이러한 노력에 부합해서 조직과 능력을 갖추는 작업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감시와 정찰 또는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억제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위협 세력의 접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체계를 필요한 곳곳에 구축함으로써 무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미래 국방 환경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봤을 때, 자, 그러면 미래 국방 목표와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예. 현재 국방 목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또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국방비전 2050을 기획하면서 미래의 어떤 국방 목표에 대해서 국방 구성원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한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기존의 국방 목표에 추가해서 국가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라는 의미를 설문의 조사에 의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이러한 결과는 국방 구성원들이 이전보다 어떤 국가 방위의 개념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또는 복리 증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국방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네.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의미에서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또 방위산업 진흥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서도 훨씬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눈에 띄는 점이 국방 목표에
국가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이 군사력 세계 6위죠.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벌써 그렇게 됐는데 우리 군이 더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사실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가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강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그 세계 6위는 미 군사력 평가기관 GFP에서 발표한 순인데요. 경제력과 군사력은 상당한 밀접 관계를 갖는 것은 상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막강한 경제력이 또 필요할 것인데, 하지만 우리의 어떤 여러 현실적인 여건이나 경제 전망치로 본다면 미래도 과연 이런 정도 수준의 국방비를 지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인구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인구 절벽에 따라서 어떤 병력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무기 체계도 효과적으로 또 부대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고민과 또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미래의 여러 문제점들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만든 것이 우리 미래 국방의 어떤 청사진이고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국방 비전 2050이 되겠습니다. 네. 네. 국방 비전 2050 하면은 이 미래를 향한 국방의 비전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모전으로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장님. 예, 미래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방 비전 슬로건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4천여 명의 응모자가 참여하셨고요. 예. 또 6천여 건의 공모건이 접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뽑혀진 것이 미래를 현실로 국민과 함께하는 초인류 국방이 선정되었습니다. 미래를 현실로는 미래 국방의 모습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또 국민과 함께 부분은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존재라는 군 본연의 사명 완수를 위한 결의를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인류 국방은 군 세력뿐만 아니고 국방 운영, 국방의 가치, 정체성, 또 군 문화 등에서 우리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다짐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뭐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두 박사님은 이 슬로건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비전 자체가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통해서 관련된 기관과 사람들의 노력을 이렇게 지향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우리 군의 뿌리인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또 지향점도 초인류를 딱 제시함으로써 네. 우리 군의 지향하는 방향이 굉장히 높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인류 군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특히 이 슬로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데에서도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6천 명 이상이 응모를 했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실패하시네요. 아깝게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1년간 개혁실에서는 국방부 합참뿐만 아니라 카이다, ADD, 민간대학과 민간 연구 군사 전문가들까지 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슬로건에 이렇게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국방개혁 2.0 완수와 국방 비전 2050 구현을 통해서 세계 속 초인류 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짐과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 박사님. 네,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개혁 2.0은 단순히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개편과 전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국방의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더 강한 군대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방비전 2050의 측면에서 보면 국방개혁 2.0은 국방비전 2050으로 나아가는 중간 디딤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전 2050을 통해서 더 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를 중간 시점에 투영함으로써 국방개혁의 계획을 통해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국방 예산과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방 비전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고 네. 국방 개혁을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계획으로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개혁 2000년하고 국방비전 2050 잘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국방개혁 2.0과 국방비전 2050은 군사력 중심의 강한 국방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무하고 내 자녀가 가야 할 선진국 수준의 초인류 병영체계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루어서 국방이 신뢰받고 군복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말 실장님 든든하시죠? 두 분 네. 말씀 너무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군 구성원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우리 군이 가진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 30년 후를 전망하고 국방의 모습을 제시하는 국방비전 2050을 준비하면서 말 그대로 또 미래지향적이면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를 많이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 국방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우리 국방의 잠재력을 결합하면 이 또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또 국방 구성원들의 줄탁동시하는 미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초인류 우리 군 육성을 위해서는 또 국방개혁 2.0 완수돼야 되겠고 거기에 국방 비전 담긴 2050이 초석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방개혁 2.0의 지속적 추진으로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군의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